피터 싱어의 효과적 이타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상상 속의 작은 마을 헤이븐힐에서 시작됩니다. 헤이븐힐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지만 조금은 특이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선한 행동의 연못이라는 유명한 장소가 있었는데 이 연못에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연못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소원으로 가득 차서 이제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헤이븐힐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밀이었고 윤리학을 공부하고 있던 그는 피터 싱어의 효과적 이타주의 이론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에밀은 마을의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이곳에서 그의 이론을 실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에밀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연못에 던져진 동전을 사용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에밀의 설명을 듣고 점차 그의 계획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밀은 마을의 어린아이들이 교육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도록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에밀의 목표는 단순히 마을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못의 동전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여 국제적인 구호활동에도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효과적 이타주의의 핵심을 잘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에밀은 단순히 마을 사람들이 기분 좋게 느끼는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실제로 최대한 많은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꾀하고자 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에밀의 열정에 감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동전이 모일 때마다 마을 회의를 열고 어디에 사용할지를 신중하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의 노력 끝에 연못의 돈은 다양한 자선활동에 사용되었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소원을 빌기 위해 던져졌던 작은 동전들이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헤이븐힐의 사람들은 에밀의 이론을 통해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이는 마을 사람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에밀의 용기 있는 실험은 헤이븐힐을 이전보다 더욱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단순한 선한 행동 이상의 실제로 효과적인 변화를 이끄는 이타주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헤이븐힐은 피터 싱어의 이론을 통해 진정한 효과적 이타주의의 예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엘리자베스 앤스콤이 의도이론을 바탕으로 생각해볼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유난히도 독창적인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카페는 이도 카페라는 이름으로 그 독특한 컨셉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페의 규칙은 단순하지만 흥미로웠습니다. 주문할 때 손님은 자신이 무엇을 주문하려고 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 주문이 의도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주문하는 손님은 저는 에스프레소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일하느라 피곤한 상태이고 에너지를 북돋우기 위해 에스프레소를 주문합니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의도를 덧붙여야만 했습니다. 망설이다가 들어선 첫 번째 손님은 젊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보통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 규칙을 따르려니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저는 라떼를 부탁합니다. 지금 공부할 책이 많아서 집중을 돕기 위해 따뜻한 음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카페인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라떼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라떼를 통해 얻고자 하는 집중력과 마음의 안정을 밝힌 셈입니다. 또 다른 손님, 중년의 남성은 약간의 고민 끝에 맥주를 주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잠시 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맥주 한 잔이 긴장을 풀고 기분을 나아지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도는 단순한 음주 욕구가 아니라 일상 속 휴식과 재충전에 바람을 드러낸 것이었죠. 카페의 주인은 손님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주문에 의도를 덧붙이기를 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앤스콤의 의도 이론을 실천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서도 왜 그 행동을 선택했는지를 명확히 밝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이 그들의 의도를 설명하면 할수록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고 때로는 자신이 몰랐던 욕구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도 카페는 손님들에게 단순한 메뉴 그 이상의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현대적인 심리치료의 일환처럼 작용했고 많은 손님이 더 나은 자기 이해와 더 나은 타인과의 소통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어색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었지만 많은 손님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표현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카페에 대한 이 재미있는 경험은 차츰 사람들에게 의도가 없는 행동은 없고 의도를 아는 것이 행동을 이해하는 길이라는 벤스콤의 철학적 통찰을 실생활에서 직접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의도 카페는 단순히 음료를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기회와 함께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색다른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실험은 마을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나가게 되었고 의도와 행동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명의 유명한 운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도로가 좁고 구불구불해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두 운전자는 각각 조심성, 많기로 유명한 알렉스와가 강한 운전으로 이름을 날린 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알렉스를 칭찬하고 벤은 언제 사고를 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큰 축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광장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고 알렉스와 벤 역시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날 밤에는 큰 불꽃놀이가 예정되어 있었기에 모두들 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알렉스와 벤은 각각 자동차를 몰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운전했지만 도로에는 예상치 못한 굴곡과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반면 벤은 평소에 과감한 운전 스타일로 속도를 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우연히도 두 운전자는 같은 지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갑작스럽게 도로에 뛰쳐나온 사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사슴을 피하려고 급정거를 했고 벤은 핸들을 과감하게 돌렸습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 다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알렉스는 사슴을 피하는 과정에서 차가 살짝 도랑에 빠졌고 그 결과로 휠이 손상되어 자동차가 멈추었습니다. 벤은 고도의 운전 기술로 사슴을 빠르게 피했지만 그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 운전 중 적재물이 떨어지는 바람에 뒤에 오던 다른 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날 마을은 이 사건들로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알렉스에게는 예기치 못한 사고였다며 불운을 안타까워했고 벤에게는 조심했어야 했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알렉스는 조심했지만 불운했고 벤은 기술적으로 대처했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통제할 수 없었던 조건에서 서로 다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두고 마을 회의가 열렸고 버나드 윌리엄스의 도덕적 운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알렉스와 벤의 상황을 통해 얼마나 도덕적 평가가 복잡하고 운이 개입될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토론했습니다. 알렉스와 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덕적 평가의 불확실성과 운의 영향을 깊게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만 그 결과가 반드시 그들의 도덕적 책임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알렉스와 벤을 단순히 조심성의 유무로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노력과 상황을 함께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고 마을은 조금 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로 변모해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그리스의 한 마을에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마 이 이름이 지혜와 참 진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겠지만 이 소크라테스는 상당히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는 모든 일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친구인 플라톤과 함께 시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소크라테스의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누가 내 주머니를 털면 어떡하지? 소크라테스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속삭였습니다. 플라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야, 넌 자주 걱정하지만 그 걱정 중 절반은 현실이 되지 않을 거야. 너는 에피테토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니?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플라톤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에피테토스는 모든 사람에게 속 시원한 조언을 했어. 그 조언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반응과 태도를 컨트롤하라는 거야. 이때 지나가던 한 상인이 두 소년이 이야기를 엿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인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때 아주 부유했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폭우로 내 모든 작물이 망가지고 말았지. 처음에는 세상이 끝난 듯 했지만 에피테토스의 말이 떠올랐네. 나는 비를 멈출 수 없지만 다시 시작할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새로운 농업을 시작했지. 그 이야기를 들으니
소크라테스는 에픽테토스의 철학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가족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모든 사람이 흥미롭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밤 소크라테스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걱정만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찾고 변화시켜야겠어. 며칠 후 마을에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과거의 소크라테스라면 큰 소음과 인파에 또다시 걱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그는 축제의 소음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고 자신의 즐거운 반응과 긍정적인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월일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은 점차 변해가는 소크라테스를 알아차렸습니다. 걱정이 많던 소녀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평온한 사람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말로 회자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의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해 고통받는 대신 그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반응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진정한 내적 평온을 찾았고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실천하는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과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내면의 평온은 외부 세계의 소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